일단 다른 문제랑 12번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다른 문제는 다 써있는데 이 문제만 안 써있는 말이 있거든. 오비탈 파트에서 바닥 상태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바닥 상태라는 말이 없으니까 바닥 상태가 아닐 거고, 전자배치 찾아줘야 되는데 주양자 수가 2 이하라고 했으니까 1s, 2s, 2p 방 3개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 그치? 그리고 이제 원자라고 했으니까 전자수가 곧 양성자수이다. 첫 번째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 합은 11이다. 1s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몇이야? 그럼 못 풀죠. 주양자수가 1s면 1이고 2s면 2고 2p면 2인 거지. 그 다음에 주부합이 3인 전자가 3개래.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인데 주양자수는 1, 2 써놨고, 부양자수 S오비탈이면 몇이야? P오비탈이면? 그러면 1 더하기 0이니까 1이고 2 더하기 0이니까 2고 2 더하기 1이니까 3이네. 그래서 주부합이 3인 곳에 2P오비탈의 전자가 3개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주양자수 합은 몇이 나와? 6이 나오겠지. 2짜리가 3개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양자수가 0인 전자가 5개 있다. 이거 어제 물어봤던 거니 혹시? 아니야? S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무조건 0이야. 무조건 0이야. 근데 P오비탈이면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플러스 1인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얘를 마이너스 1, 얘를 0, 얘를 플러스 1이라고 배정하면 일단 0인 곳에 전자가 5개 있다. 그래서 조합을 좀 찾아줘야 돼. 주부 합이 6이 되려면 여기에서는 주양자수 합이 몇이 나와야 돼? 전체가 11이라고 했으니까 이 P오비탈이 6이면 여기에 5개가 있어야 돼. 5가 있어야 돼. 더해서. 그럼 1s의 전자 몇 개고 2s의 몇 개니? 경우의 수가 전자가 들어가서 다 더해서 5가 돼야 돼. 근데 하나의 오비탈은 전자 2개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1s의 전자를 2개 박으면 여기에서 3을 메꿔야 되는데 불가능해. 그러니까 1s에는 무조건 전자 몇 개 들어가?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2s에 나머지 2개가 들어가 주면 되는 거지. 더해서 5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결국 s오비탈에는 전자가 3개, p오비탈에도 전자가 3개니까 전자가 토탈 6개 있는 탄소였던 거야. 근데 1s에 다 안 채우고 2s로 넘어갔으니까 무슨 규칙 위배야? 뭐 위배야? 싸움원리 위배야. 오케이. 그리고 지금 자기양자수가 0인 곳에 하나, 0인 곳에 2개니까 0인 곳에 이미 3개는 메꿨어. 그럼 나머지 2개를 여기서 메꿔줘야 되는 거니까 0짜리에 2개를 메꾸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사실 P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갈지 여기에 갈지는 정보가 없거든. 그냥 뭐 아무데나 박아주면 돼. 그럼 P오비탈을 봤을 때 전자가 3개 배정돼 있으면 홀 전자가 3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만 나왔어. 뭐 위배야? 훈트 규칙 위배죠. 축퇴된 오비탈 내에서 홀 전자가 최대가 되는 배치를 선호한다는 훈트 규칙입니다. 그래서 훈트 위배다. 오케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이 돼야 돼. 왜냐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가 위배되면 불가능한 전자 배치니까. 그래서 기억 보기에 훈트 규칙 위배니까 틀린 보기. 홀 전자 수는 몇 개니? 총. 여기 홀 전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2개라고 해야 되는 거지. 니은드 틀린 보기. 디귿의 모든 전자의 부양자수 합인데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몇이야? 0이야. 그러니까 s오비탈에 전자가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다 더해봐야 0이야. 결국 이거는 p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있냐는 거고,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몇이니까? 1이니까 개수 세주면 되는 거지. 3개 있으니까 1짜리가 3개 하면 다 더했을 때 3이다.
이거 맞는 보기 답. 오케이, 또 없어. 넘어갑시다. 주기율표 합시다. 주기율표는 했지, 통합과학 때. 주기적 성질이 중요해. 근데 주기율표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했어요. 아, 이걸 했어? 아, 요 단원을 했어? 아, 오케이. 그러면 막 필기도 돼 있니? 저 그때 책 없어도 프린트만. 프린트로? 아, 그래? 그럼 안 해도 돼?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좋은데요? 비금속은 왜 비금속이야? 오케이, 금속이 아니라서 비금속이다. 아주 기억해요. 근데 금속이 아닌 비금속들 가운데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가져. 그걸 뭐라고 해? 비금속성이라고 하고, 비금속성이 없는 비금속은 뭐가 있어? 18쪽의 비활성 기체는 비금속으로 분류가 돼. 금속은 아니니까. 근데 비금속성은 없다는 거. 비금속성이 뭔데?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야. 전자를 얻으려는 이유는 뭐 해지려고? 안정해지려고. 근데 18쪽은 이미 안정하니까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 않아서 금속성이 없고 얻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비금속성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대단원 1단원의 화학의 첫걸음 잘 뗐고요. 대단원 2단원 2-1단원이 원자단원이고 2-2단원이 원소단원이다. 원자는 입자의 개수 관점. 그래서 구성 입자랑 발견 실험 배웠고 동위원소 배웠고 보어의 원자 모형 배웠고 현대 원자 모형 배웠고 오비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오늘 하게 되면 전체 화학 원의 50% 절반이 끝나. 그리고 대단원 3단원은 한 3주면 진도가 다 끝나거든. 그렇게 하면 전체 75%가 끝나는 거고 4단원 잘 마무리하면은 화학 다 끝나요. 얼마 안 남았어. 3단원은 쉬운 단원이라. 원소 단원은 이제 as known as 주기적 성질. 앞에서 배운 원자들의 어떤 화학적 성질이 주기성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주기율표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첫 수업할 때 했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주기율표상에 어떤 화학적 성질이 있는지 세 가지 화학적 성질을 배워.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 반지름이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 물리에서는 크기가 물리적 성질로 분류되지만 화학에서 어떤 원자의 반지름, 이온의 반지름은 화학적 성질로 구분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야. 이렇게 세 가지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할지 감소할지, 아래로 갈수록 증가할지 감소할지, 증가한다면 왜 증가하고 감소한다면 왜 감소하는지, 예외가 있다면 어떤 예외가 있고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경향성 판단하고 그런 경향성이 나와 있을 때 어떤 미지의 원소를 특정하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돼요. 지울게. 근데 잘 들으셔야 돼. 왜냐면 이지호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나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할 때 유효핵전화를 이용해서 설명하거든. 그래서 얘를 놓치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중요해요. 유효핵전화가. 이걸 못 들으면 오늘 하루 날리는 거야. 그래서 참 지금 제가 머리가 복잡해요. 유효핵전화, 기호로 나는 Z 이펙트 이렇게 쓸 거야. 핵전화,
원자핵의 전하량이 Z인데 유효하다라는 뜻으로 이펙트 붙여서 Z 이펙트. 화학계에서는 저렇게 써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 오면 모르겠어. 애들이 영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지 Z스타 이런 기호를 써. 똑같은 말입니다. 선생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거. 유효액 전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런 거야. 수소가 있어. 수소의 실제 핵 전하는 몇일까? 상대값으로. 핵의 전하량 1 플러스 1이겠죠. 실제 핵 전하는 플러스 1이야. 근데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지. 얘가 느끼는 전하를 물어보면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제 핵 전하랑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가 똑같아. 근데 헬륨으로 가보면 헬륨의 실제 핵 전하는 몇이야? 플러스 2겠지. 근데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 그랬을 때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를 물어보면 얘는 플러스 1.65라고 해. 뭔가 두 마리가 있으니까 플러스 1씩 쪼개 먹을 것 같은데 그건 아예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태양계 행성이 8개가 있어. 그럼 태양을 수성이 쪼개 먹고 금성이 쪼개 먹고 이러진 않잖아. 그냥 태양은 태양일 뿐이야. 그치? 근데 수성에서 느끼는 태양의 그 열기랑 금성에서 느끼는 그게 다르다는 거. 왜 다를까? 금성이 좀 더 약할 거야. 거리가 멀고 앞에 있는 수성이 막는 효과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전자가 2개 이상 있으면 또 다른 전자가 이렇게 가려막는 효과가 발생해. 전자 하나당 가려막는 효과가 몇인 걸까? 얘가 몇을 막은 거야? 0.35를 막은 거야. 이거를 가리움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리튬까지 넘어가 보면 리튬의 실제 핵 전하는 플러스 3인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지. 이때 유효핵 전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물어보는 게 기본이고 얘한테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는 몇이 될 것 같아? 몇이 돼야 돼? 하나당 0.35를 막으니까 두 마리면 0.7을 막아서 2.3이 될 것 같은데 또 곤란한 게 얘는 1.3이라고 해. 이러한 현상들이 있더라. 그래서 실제 핵 전하는 우리가 양성자 수로 쉽게 판단이 되는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는 가려막는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때 얘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라서 얼마 안 막아. 근데 얘네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서 더 많이 막는 거야. 하나당 몇을 막은 걸까? 0.85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면 1.7이 되는 거고 3에서 1.7을 막으니까 1.3만 느껴진다 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의미야. 무대에서 가수가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고 있어. 나 혼자 이걸 바라본다면 빨리 와라. 지호야, 네 잘못이야. 앞에 놓쳐서 아마 힘들 거야 따라가기. 알았지? 눈치껏 잘 들어. 계속 하고 있었지. 아? 이 가수가 춤추고 노래하는 걸 나 혼자 바라보면 그게 다 보여. 누구 입장인 거야 이게? 수소. 나? 수소. 수소인 거야. 근데 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보면서 야 오빠 막 이래. 그럼 얘네들이 조금 뭐해 나를? 가려막는 거지. 같은 줄에 앉아있는 옆에 있는 애가 막는 효과는 요 정도가 되는 거야. 야 오빠 막 이런.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더 많이 막는 이유는 내 눈앞에 있는 애가 야 오빠 하면서 막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애보다 앞에 있는 애가 더 많이 막을 거고 빡칠 거 아니야. 그쵸? 요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같은 껍질은 0.35, 안쪽 껍질은 0.85로 계산한다. 식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 Z 이펙트는 그 원소의 실제 핵전하
Z 리얼이라고 하고요. 빼기 가리움 상수 S 이렇게 씁니다. 유효액 전하는 실제 핵전하에서 실제 핵전하는 그 자체로 뭐랑 똑같아? 양성자수랑 똑같은 거지.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가리움 상수입니다. 진짜 가려막다가 맞고요. 가렸을 때의 상수라서 가리움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 이름이냐고 가리움 뭐 이러는데 가리움 상수고요. 그리고 제발 이거 제프라고 하지 마.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읽어? Z? 이펙트. 이펙트까진 바라지도 않아. 제프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세 가지 화학적 성질. 지호야. 유효 핵전하,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 증가할지 감소할지만 알면 돼. 유효 핵전하가 몇이다? 안 중요해. 베릴륨이랑 붕소 중에 누가 커? 이것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대소관계만. 오케이.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 따져볼 거야.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1주기는 원소 2개밖에 없으니까 2주기에서 해볼게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세 마리만 하자. 자, 리튬은 제트리얼이 몇이야? 양성자수 원자번호 그 자체니까 얘는 3이야. 베릴륨은? 붕소? 탄소 6 이런 식으로 제트리얼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몇씩 뭐해? 1씩 증가야. 나는 이런 변화량을 지금 보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가리움 상수 S를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리튬은 원자핵 주위에 껍질이 2개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지. 얘한테 물어볼 거야. 그럼 몇씩 막는 애가 2개 있어? 같은 껍질은 0.35고 안쪽 껍질은 0.85니까 플러스 3을 얘가 느낄 때 얘는 몇을 방해? 0.85씩 막는 애가 2마리 있는 거지. 눈치껏 잘 따라와야 돼. 베릴륨은 원자핵의 플러스 4에 실제 핵전하가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얘가 느끼는 게 궁금한 거야. 얘가 느끼는 게 궁금한 거야. 그럼 얘도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죠. 그러면 이 2마리는 안쪽 껍질이니까 0.85씩 2번 막아. 근데 같은 껍질에 하나가 추가됐어. 이건 몇이야? 0.35씩 막는 애가 하나 추가된 거야. 붕소까지만 해보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두 번째 껍질에 3개야. 근데 2개와 하나 이렇게 쓸게요. 나는 얘가 느끼는 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거 몇씩 몇 마리? 0.85씩 2마리. 같은 껍질은 0.35씩 2마리인 거야. 결국 2주기 원소라면 첫 번째 껍질에 다 2개가 있고 다 0.85씩 막으니까 이거는 공통 요인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변화의 관점에서는 같은 껍질의 전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갈수록 가리움 상수는 몇씩 뭐 하게 될까? 같은 껍질의 전자가 하나씩 추가되니까 0.35씩 늘어나겠죠. 이거는 교재 어딜 봐도 안 나와요. 가리움 상수는 교과 외 내용이라서. 그냥 경향성만 나와 있어. 대충.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노란색이 느끼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 Z 이펙트야. 이 값은 실제 핵전하에서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가리움 상수 S를 빼주면 돼.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트리얼은 1씩 커지고 가리움 상수는 0.35씩 커지니까 1씩 커지는 숫자에서 0.35씩 커지는 숫자를 빼면 몇씩 뭐 하게 될까? 0.65씩 증가하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결국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하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것만 알면 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경향성과 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 이 이유는 뭐로 설명하면 돼? Z 이펙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제트리얼이 증가해. 근데 가리움 상수도 증가해. 이게 더 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핵전화 증가에 따른 유효 핵전화 증가량이 가리움 상수 증가에 따른 유효 핵전화 감소량보다 크니까 증가한다는 거야. Z 이펙트는 Z리얼과 가리움 상수 S가 영향을 주는데 봐봐. Z리얼이 증가하고 가리움 상수가 일정해. 그래도 증가할 수 있지. Z리얼이 감소하는데 가리움 상수는 증가해. 다시 더 많이 감소해. 그럼 좀 작아진 거에서 더 작아진 거를 빼는 거니까 숫자는 오히려 커질 수가 있어. 혹은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데 얘는 좀만 커져. 그래도 증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감소해. 그럼 또 증가할 수 있어. 경우의 수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론적으로 Z 이펙트가 증가하긴 하는데 이 증가 요인이 얘 때문이라는 거를 그냥 증명을 한 것뿐이야. 그래서 Z리얼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는 효과가 가리움 상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액 전화가 감소하는 효과보다 크니까 알자값으로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지호야. 아래로 갈수록 따져볼게. 근데 수소에서 리튬 갈 때는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이거 M자 탈모잖아. M자 탈모라고 하나요? 아니지. 이거 뭐라 그래? 그냥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어. 그래서 수소는 제끼고 리튬, 나트륨, 칼륨 비교해보자. 내가 얘네들의 Z 이펙트를 따지고 싶으면 Z 리얼과 가리움 상수를 고려하면 된다고. 리튬은 Z 리얼이 몇일까? 3. 나트륨은? 칼륨? 5. 리튬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지. 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얘가 느끼는 게 궁금한 거야. 이해돼? 따라오고 있어? 나를 봐. 눈 피하지 말고.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고 나는 얘가 느끼는 걸 지금 궁금해하는 거야. 계산할 거야. 칼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하나고 얘가 느끼는 걸 계산해야 되는 거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거. 자, 내가 보고 싶은 건 변화량이야. 그러면 아래로 한 칸 갈수록 Z리얼은 몇씩 뭐해? 8씩 증가하지. 그럼 가리움 상수가 8보다 클지 작을지를 보면 되는데 변화량이 봐. 리튬과 나트륨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2개는 몇씩 막는? 0.85씩 막는 2마리니까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트륨의 입장에서 이 전자는 몇씩 막는 8마리일까? 안쪽에 있으니까 0.85씩 막는 애인 거야. 8번. 다시 한번 나트륨과 칼륨을 비교해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있다는 게 이번엔 공통이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근데 칼륨의 입장에서 요 8마리는 몇씩 8마리야? 0.85짜리가 8개 있는 거야.
결국 가리움 상수가 커지는 건 0.85씩 8번인 거야. 그럼 제트리얼의 8씩 증가라고 하는 건 1씩 8번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럼 1씩 8번 커진 거에서 0.85씩 8번 커진 걸 빼면 Z 이펙트는 어떻게 될까? 0.15씩 8번 뭐해? 증가하는 거지. 얘가 더 커지는 거잖아. 이해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지금 중요한 건 숫자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된다 했으니까 증가한다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이유를 설명하려고 증명을 한 거고, 이 이유는 결론적으로 아래로 갈수록 제트리얼 어떻게 돼? 당연히 증가해. 전자가 많아지니까 가리움 상수도 어떻게 돼? 당연히 증가해. 근데 제트리얼의 증가량이 더 크니까 커지는 것 뿐이죠. 자, 하나만 더 하고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고 아래로 갈수록 증가면 이제 궁금한 건 요런 거야. 다음 주기로 건너갈 때 예를 들어 네온과 나트륨의 관계. 이 둘을 비교해라 라고 했을 때 나트륨은 네온보다 왼쪽에 있어. 그럼 오른쪽이 증가면 왼쪽은 뭘까? 감소일 거고, 네온보다 나트륨은 아래쪽에 있어. 그럼 아래로 갈수록 뭐해? 증가지. 결국 나트륨은 네온보다 유효액 전하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니까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기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 인데 네온과 나트륨으로 비교할게요. 네온은 제트리얼이 몇이야? 플러스 10이고 나트륨은 플러스 11이야. 원자 번호 그 자체죠. 가리움 상수를 따질 때 네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8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느끼는 걸 궁금해하는 거니까 7개와 1개라고 쓸게요. 됐죠?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니까 7개와 1개라고 쓰고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지. 나는 지금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얘네가 느끼는 걸 궁금하는 거야. 그럼 네온과 나트륨을 봤을 때 제트리얼은 일단 1 커졌어. 가리움 상수를 보면 첫 번째 껍질은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똑같으니까. 제꼈어. 자, 네온의 입장에서 이 7마리는 몇씩 7마리야? 0.35씩 같은 껍질에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나트륨은 요 7마리가 몇씩 7마리야? 0.85씩 7마리지. 왜? 안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안쪽 껍질에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0.85가 하나 추가된 거야. 그러면 가리움 상수의 변화를 보면 0.35씩 막던 애들이 0.85씩 막게 되니까 하나당 몇씩 커져? 0.5씩 몇 번 커지고 7번 커지고 더하기 0.85짜리도 하나가 추가되는 거지. 결국에 다음 주기로 갈 때 제트리얼은 몇이 커지는데? 1만 커지는데 가리움 상수는 존내 커져. 그쵸?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기로 갈 때 유효액 전하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이 이유는 뭘로 설명하는데? 제트리얼은 커져 안 커져? 커져. 근데 이 제트리얼의 증가량보다 가리움 상수의 증가량이 더 크니까 알자 값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화학적 성질 3개 배운다고 했지. 유효 핵전화,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각각에 대해서 이런 주기율표상의 개형을 나타낼 건데 증가할지 감소할지 그리고 그 이유.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는 유효핵 전화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오늘 수업 다 놓치는 거다. 그래서 외우세요. 오른쪽 증가, 아래 증가, 다음 주기 감소. 비교할 거 있으면 하시. 반지름. 다 할게요. 반지름은 소단원 3개로 쪼개서 원자의 반지름, 그리고 이온의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 이렇게 있어. 원자 반지름의 요 사이즈 비교법만 정확하게 알면 이온 반지름이나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추론이 되긴 하는데 그냥 스킬적인 영역이야.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지름, 사이즈가 화학적 성질이라는 건데 클지 작을지거든. 생각해봐. 주기율 표상의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커질 것 같아. 왜?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많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껍질 수가 증가해서 그래. 2층짜리 건물이랑 3층짜리 건물 중에 뭐가 커? 그냥 3층짜리 건물이 클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껍질 수가 많으니까 사이즈가 크다. 끝. 됐어?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껍질 수가 다 뭐해? 같죠? 이럴 때 따지는 게 유효액전화야. 아까 얘기했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 어떻게 돼? 증가해. 그 말은 리튬의 원자 핵이 있고 베릴륨의 원자 핵이 있는데 껍질 수는 둘 다 2야. 껍질 수는 둘 다 2야. 근데 유효핵 전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는 건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를 얼마나 강하게 땡기느냐에 대한 얘기야. 근데 봐. 리튬보다 베릴륨이 이 땡기는 힘이 더 뭐해? 큰 거지. 그러면 사이즈는 더 클까 작을까? 작겠지. 이렇게 가운데 더 강하게 땡기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화가 증가하니까 사이즈는 감소한다. 끝이야. 그쵸? 원자 핵이 강하게 땡기니까 사이즈는 작다 라고 하는 거. 자, 얘는 다음 주기로 갈 때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오른쪽이 감소면 왼쪽은 뭘까? 증가고 아래로 갈수록 증가니까 왼쪽으로 가도 증가, 아래로 가도 증가면 다음 주기로 갈 때는 10 증가야. 개 커져. 그래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정도. 자,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건 봐. 유효핵 전화가 증가하면 사이즈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근데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가 증가했어. 유효핵 전화는 뭐 해? 아까 아래로 갈수록 유효핵 전화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얘기했죠. 유효핵 전화가 증가하면 사이즈는 뭐 해야 돼? 작아져야 돼. 근데 사이즈가 커진대. 말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냥 둘 다 팩트야. 아, 뭔 소리야? 다시. 머리가 안 좋아. 그럼 성적이 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공부를 존나 열심히 하면 돼. 그쵸?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낮게 나오는 요인보다 공부를 존내게 열심히 해서 성적이 높게 나오는 요인이 더 큰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껍질수가 증가해서는 맞는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껍질수 증가에 따른 반지름 뭐? 증가량. 이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전화도 증가하죠. 유효액전화 증가에 따른 반지름 무슨 효과? 감소 효과. 감소량보다 더 크니까 알짜값으로 증가하는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래로 갈수록 원자핵이 원자가 전자를 더 세게 당기는 게 맞아. 근데 당겨봤자 껍질이 많으니까 그냥 더 큰 거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고개가 이제 갸우뚱거릴 수 있었던 게 2층짜리 건물이랑 3층짜리 건물 비교하면 대충 뭐가 더 커? 3층짜리 건물이 커.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니? 그쵸. 층고가 높은 2층짜리 건물이면 역전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겠다는 거야. 2주기랑 3주기를 비교할게요. 내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2주기랑 3주기 중에 무조건 뭐가 더 크다는 걸까? 3주기가 크다는 거야. 이게 맞는지 증명을 할 거야. 딱 한 번만 비교해서 봐. 모든 중학교 3학년은 모든 중학교 2학년보다 맞짱을 잘 뜬다 라고 했어. 그럼 그 실험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중학교 2학년 중에 제일 뭐한 애랑 센 애랑 3학년 중에 제일 뭐한 애? 약한 애를 비교했을 때 중3이 이기면 모든 중3이 모든 중2를 이긴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해 볼 거야. 2주기에서 가장 큰 원소는 누굴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리튬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럼 3주기 중에 가장 작은 애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르곤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아르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르곤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아르곤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원자 반지름은 뭐냐면 원자의 반지름이 아니라 사실 어떤 원자의 반지름을 우리가 자대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까? 못하거든. 어떤 반지름을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이걸 어떻게 약속했냐면 동종 원소 간 단일 결합 길이의 절반으로 정의돼요. 이거는 대단원 3단원 가면 다시 한번 얘기 나옵니다. 외워두세요. 무슨 말이냐? 수소의 원자 반지름 이러면 수소 원자의 반지름 이거야? 이게 아니야. 그럼 뭐야? 똑같은 원소들끼리 수소의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려면 똑같은 수소를 데려와서 무슨 결합을 시켜? 단일 결합을 시켜. 그랬을 때 요 둘 사이에 결합 길이 있지. 이거를 그냥 절반으로 나눈 값.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의 반지름은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근데 우리가 결합 길이는 그럼 측정할 수 있냐? 측정은 안 되지만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원소들 간의 결합 길이를. 이 결합을 형성하는 데 에너지가 관여했을 거 아니야? 그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어떤 공식에 넣으면 그 둘 사이의 결합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 그 결합 길이의 절반으로 수소의 원자 반지름을 정의하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18쪽 원소들은 반지름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결합 자체를 안 하니까. 측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볼드모트 같은 거야. 없진 않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말할 수 없어. 이미 우리가 정의를 저렇게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3주기의 대표로 아르곤이 올 수 없는 거지. 비활성 기체니까. 그럼 3주기에서 제일 작은 건 염소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좋아. 누가 이겼으면 좋겠니? 이 새끼 이겼으면 좋겠지.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근데 얘가 이겨요. 얘가 거의 한 1.8배 이상 커. 리튬 개 크거든.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이 3층짜리 건물보다 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주기로 갈 때는 10층 가니까 생각할 필요 없었잖아. 그래서 이 빈 공간에 예외를 써놓을게요. 1, 2족의 금속 원소는 너무 왼쪽에 있어서 너무 사이즈가 커서 다음 주기 비금속보다 큽니다. 리튬은 2주기지만 1쪽의 금속이라서 너무 크니까 다음 주기, 3주기의 사이즈가 작은 비금속들보다도 크다는 거야. 그럼 또 이제 정확하게 따지고 들자면 1, 2족의 금속, 오케이, 베릴륨이랑 다음 주기 비금속, 규소, 인, 황, 염소 뭐 이렇게 있죠? 그럼 규소 정도로 비교했을 때 베릴륨이 커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걔네는 몇 피코미터 정도 차이가 나. 수소의 사이즈가 74피코미터거든. 그러니까 뭐 베릴륨, 규소 이런 애들은 100피코미터가 넘어가. 사이즈가 피코미터, 삐꼬삐꼬. 근데 그 안에서 3피코미터, 4피코미터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차이고, 그거는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 대소관계를.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물어보면 뭐만 물어보냐? 리튬이랑 CL만 물어봐요. 왜? 2주기에 가장 큰 거 했어. 3주기에 큰 건 누굴까? 나트륨이야. 나트륨은 너무 커. 그래서 3주기에 있는 비금속 다 이겨. 심지어 누구도 이겨? 4주기에 있는 비금속도 이긴다는 거야. 근데 우리 4주기에 칼륨, 칼슘 이후로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져. 그럼 나트륨이 크긴 큰데 다음 주기보다 크다에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랑 비교하는 건 출제를 못 해요. 아예 안 배워요. 일단 다. 뭐 브로민 정도만 배우죠. 아니 나트륨 말고 칼슘 4주기 비금속은 안 배우잖아. 이거 안 나와. 내봐야 리튬이랑 CL 비교하는 것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리튬은 CL보다 크다. 예외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결국에 반지름을 따질 때는 뭐를 따져? 껍질수를 따지는 거고, 두 번째 껍질수가 같다면 유효액전하를 따지는 거야. 됐죠? 원자 반지름 한 거고, 그 다음 이온 반지름. 내가 분류한 체계에서 이온 반지름은 뭐냐면 안정한 상태일 때의 원자 반지름과 안정한 상태에 이온이 됐을 때의 반지름을 비교하는 걸 이온 반지름이라고 정해놨어. 자, 나트륨이라고 해볼게. 나트륨의 원자 상태일 때의 반지름과 나트륨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 뭐가 돼? Na? 플러스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죠. 이건 알아야 돼.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사이즈 비교할 때 첫 번째 뭐부터 따졌어? 껍질수 따졌죠. 나트륨은 몇 개? 3개. 껍질. 나트륨 3주기니까 3개. Na 플러스는 누구의 전자 배치야? 네온의 배치야. 껍질 몇 개야? 2개. 끝났네. 껍질 수가 크면 사이즈가 그냥 큰 거예요. 예외로 리튬이 CL보다 크다? 저거 제외하고는. 됐죠? 나트륨은 심지어 왼쪽에 있는 금속이고 얘는 전주기 비활성 기체니까 개짝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훨씬 크다.
안정한 상태일 때의 원자랑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CL은 안정한 이온이 되면 뭐가 돼? CL 마이너스가 될 거야. 이 둘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걸 이온 반지름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야. 자, 첫 번째 뭐부터 따져? 껍질수. CL은 몇 개고? 3개, 3주기니까 CL 마이너스는 누구의 전자 배치야? 아르곤의 배치야. 얘 그럼 껍질 몇 개야? 여전히 3개야. 껍질수가 같네? 같다면 두 번째 뭐를 따져? 유효액전화 Z 이펙트를 따지는 거야. 유효액전화 계산 어떻게 돼? Z 이펙트는? 오케이. Z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 이렇게 되겠죠. 자, CL이 CL 마이너스가 되고 나면 Z리얼은 어떻게 될까? 일정. Z리얼은 그 자체로 뭐야? 양성자수. 양성자수는 안 변하니까 일정이야. 근데 CL이 CL 마이너스가 되고 나면 가리움 상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몇 증가할까? 0.35. 같은 껍질에 추가됐으니까. 어쨌든 증가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일정한 값에서 증가한 값을 빼니까 유효액 전환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럼 CL이 CL-의 음이온이 될 때 유효액 전화가 작아진다는 건 사이즈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효과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효액 전화가 커지면 강하게 당기는 거니까 감소야. 반대로 유효액 전화가 약해진다는 건 살살 당기는 거니까 커지는 효과죠. 오케이? 이온 반지름 세터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나트륨은 금속의 대표야. 모든 금속 원소는 안정한 상태에서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이 돼. 근데 금속 양이온이 될 때는 항상 전자를 잃고 전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니까 금속의 경우에는 껍질수가 항상 뭐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금속은 안정한 상태에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서 껍질수가 작아지니까 원자 반지름이 큰 거죠. CL은 뭐의 대표로 온 거야? 비금속의 대표로 온 거야. 비금속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뭐가 더 커? 이온 반지름이 큰 거지. 그 이유는 뭘로 설명하면 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완자교재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려줄게. 전자가 많아지잖아.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자가 많아지니까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많아지니까 사이즈가 커지겠지 뭐. 이렇게.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 전자 간의 반발력은 가리움 상수로 나타나는 거고, 가려막기 효과로 가리움 상수가 증가하면 Z 이펙트는 감소하고, Z 이펙트가 감소하면 사이즈는 뭐 하는 거야? 증가. 그래서 얘는 늘어난 전자에 의한 유효핵 전화 증가, 다시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유효액 전화를 설명한 거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더 쉬운 개념이긴 해요. 그냥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커지니까 사이즈가 크겠지 뭐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을 따질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왜? Z 이펙트 증가하니까. 아래로 갈수록 왜?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근데 이제 유효액 전화를 곁들일 수도 있는 거지.
껍질수 증가에 의한 반지름 증가량이 유효액전화 증가에 의한 반지름 감소량보다 더 크니까 알짜값으로 증가한다. 오른쪽이 감소니까 왼쪽이 증가고 아래도 증가야. 그럼 다음 주기로 갈 땐 10증가.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 뭐 써놨어? 예외 써놨어. 예외가 뭐야? 1, 2족의 금속 원소는 다음 주기 비금속보다 크다. 1, 2족의 금속 원소는 너무 커서 다음 주기 비금속보다 크다. 근데 그 안에서도 예외가 있긴 하지만 생각할 필요 없이 예외적인 경향은 뭐만 외우라고? 리튬이랑 염소 비교하면 누가 커? 리튬이 크다. 그리고 이온 반지름. 원자 상태일 때랑 이온 상태일 때의 반지름을 비교하면 금속은 뭐가 커? 원자. 비금속은? 끝. 마지막 등전자 이온 반지름. 쉬었다 할게요. 등전자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뭐냐면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이온들끼리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질소 3가 음이온, 산소 2가 음이온, 플로린 1가 음이온, 소듐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 알루미늄 3가 양이온. 이런. 안 보이겠다. 얘네들의 사이즈를 비교할 건데 뭐 어려울 건 없는 게 사이즈 비교할 때 첫 번째 뭐를 판단해? 껍질수를 판단이야. 근데 얘네 모두 다 누구의 전자 배치로서? 네온의 배치로서 껍질 몇 개야? 2개로 일정한 거죠. 껍질 수가 같으니까 뭐를 판단해? 유효액 전하를 판단하는 거야. 유효액 전하는 뭐 빼기 뭐야? 제트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 이렇게 되겠죠. 자, 이 6마리는 모두 등전자 배치니까 뭐는 다 똑같을까? 가리움 상수는 모두 일정한 거야. 다 똑같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니까 가리움 상수는 똑같을 거야. 따라서 제트리얼에 따라 달라지겠지. 근데 제트리얼은 그 자체로 뭐랑 똑같아? 원자 번호랑 똑같아. 결국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제트리얼이 큰 거니까 유효액 전하가 뭐해? 클 거고 그럼 사이즈는 뭐 할까? 작은 거야.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사이즈는 작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등전자 이온 반지름에서는 키워드를 내가 정리해 줄 건데 외우세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또 원자 번호가 크다 보면 전하량이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전하량이 클수록 사이즈는 뭐해? 작다야.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사이즈는 작아진다. 그럼 칼륨 1가 양이온이랑 Cl 1가 음이온을 비교했어. 사이즈 누가 클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껍질수 따지고 두 번째 유효액 전화 따지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둘 다 누구의 배치야? 아르곤의 배치야. 등전자네. 그러면 플러스가 사이즈 뭐해? 작은 거고 원자 번호가 큰 애가 사이즈가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 Cl-가 큰 거죠. 오케이? 자, A 2가 양이온이랑 B 1가 음이온을 비교했어. 누가 커? 얘가 커야 될 것 같아. 근데 얘가 크대. 그럴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며. 근데 크대.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은 건 언제만 그런 거야?
등전자일 때만. 얘는 플러스가 큰데도 사이즈가 크니까 등전자가 아니라는 거고, 어떤 경우가 있어? 칼슘 이가 양이온과 플로린 1가 음이온을 비교하면 얘는 누구의 배치? 아르곤. 얘는 네온의 배치니까 껍질 수가 3개, 2개라서 얘가 큰 거죠.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 등전자일 때 그런 거고, 플러스가 큰데도 사이즈가 크다면 등전자가 아니라는 걸 내포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시간 될 때까지 쭉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영상으로 치겠습니다. 자동 사냥. 이온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이온화 될 때의 에너지 아니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에서의 이온화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화 과정은 아예 달라. 예를 들어 나트륨이 이온화가 되면 뭐가 돼? Na 플러스가 돼야 돼. 뭐 질소 같은 건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돼? N3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런 게 이온화야. 안정한 상태 이온이 될 때.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기체 상태, 원자 또는 이온 1몰에서 왜?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나 이온에서 전자 1몰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전자를 뭐 할 때? 제거할 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이 Na 플러스가 될 때 전자 어떻게 됐어? 제거됐지. 이때 이온화 에너지를 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질소는 전자를 얻었지.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질소를 뭘로 만드는 거야? 질소 1가 양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해? 질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전자를 제거하면 M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이온화 에너지, IE,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만 주면 이렇게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제거할 때 필요한 게 이온화 에너지다. 그리고 나트륨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될 때 1가 양이온이 되잖아. 근데 하나 더 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2가 양이온을 만들 수 있어. 전자를 제거했네? 무슨 에너지만 주면 돼? 이온화 에너지만 주면 돼. 제거할 수 있는 한계가 몇 개일까요? 있는 만큼 다 뗄 수 있어요. 나트륨은 전자 몇 개 있어? 11개 있지. 다 뗄 수 있어. 나트륨 11가 양이온까지 만들 수 있어. Na11 플러스 Na11 플러스 만들 수 있습니다. 질소는 몇 플러스까지 만들 수 있을까? 7 플러스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뭐만 주면 돼? 이온화 에너지만 주면 돼. 근데 첫 번째 뗄 때랑 두 번째 뗄 때가 좀 다르잖아. 그래서 첫 번째 뗄 때는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 두 번째 뗄 때는 2차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는 3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나간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파트는 소단원을 또 쪼개보면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 경향성과 예외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있는 만큼 다 뗄 수가 있어요. 네, 다 뗄 수 있습니다. R은 18 플러스만 가능합니다. 뭐만 주면 돼? 이온화 에너지만 주면 되는 거야. 그것도 이온으로 쳐줘요. 이온이죠. 양이온이지. 원자가 아니면 이온이야.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처럼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면 우리가 다 이온이라 그래. 이온은 안정해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에너지를 주면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문장 읽어보면 전자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는 거니까 제거하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그럼 우린 역으로
제거하기 쉬울 것 같으면 감소한다, 제거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에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른 경향성, 대소관계 판단을 해줘야 돼. 자, 주기율표상의 아래로 갈수록 껍질이 많아져. 리튬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걸 제거하는 거고, 칼륨은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제거하는 거야. 아래로 가면 갈수록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져. 엄마랑 더 멀리 살고 있는 자식을 납치하는 거야. 제거하기 쉽지. 그러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일단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예외니까.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 이유는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그렇다로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동주기 내에서는 껍질 수가 같으니까 뭘로 판단하면 될까? 유효액전화로 판단하면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그 말은 반지름의 입장에선 원자핵이 원자과 전자를 강하게 당기니까 어떻게 됐어? 작아졌어. 근데 같은 말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핵이 원자과 전자를 그만큼 강하게 당긴다는 거야. 제거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뭐 한다? 증가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감소, 끝. 다음 주기로 갈 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오른쪽이 증가면 왼쪽은 감소, 아래로 감소. 그럼 다음 주기로 갈 땐 씹감소. 그래서 아래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굳이 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 빈자리 나왔네? 빈자리에 뭐 쓰고 싶어? 예외 쓰고 싶은 거야. 경향성과 예외 이렇게 딱 정리할 거야. 근데 하나 더 챙기고 가자. 아래로 갈수록 제거하기가 쉬워.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전화 어떻게 돼? 감소야? 제거하기가 쉬우니까 감소하는 거야? 아니야. 유효액전화 맨 처음에 했어. 증가야. 오른쪽도 증가하고 아래도 증가해. 유효액전화. 그러면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면 제거하기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쉬워야 증가하면 어려워야 돼. 원자핵이 강하게 땡기니까. 근데도 쉽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디테일한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된다. 껍질 수가 증가함에 따라 껍질 수 증가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무슨 효과?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제거하기가 쉬워져. 이온화 에너지는 뭐 한다? 감소한다. 이온화 에너지 감소량이 아래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 증가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무슨 효과? 유효 핵전화가 늘어나니까 제거하기 어려워서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증가량보다 더 크니까 알짝값으로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 네? E는 그냥 에너지고요. 이온화 에너지라는 뜻으로 IE 이렇게 쓴 거죠. 자, 예외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2족에서 13족 갈 때, 15에서 16족 갈 때 감소합니다. 예외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얘네는 예외라는 게 감소한다는 뜻. 그래서 2356 예외, 2356 감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돼. 리튬에서 베릴륨 갈 때 어떻게 돼? 커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베릴륨에서 붕소 갈 때는 오히려 작아진다는 거야. 기본적인 경향성, 붕소에서 탄소, 탄소에서 질소 갈 때 증가하는데 질소에서 산소 갈 땐 감소한다는 거야.
산소에서 플루오린, 플루오린에서 네온 갈 때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고. 다음 주기로 갈 땐 10 감소니까 아래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이 경향성이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칼륨, 칼슘 끝 이렇게 나요. 감소하는 구간이 있는데 자 2족에서 13족 갈 때, 베릴륨에서 붕소 갈 때,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오히려 크다는 거야. 알루미늄이 오른쪽에 있지만.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경향을 설명할 때 오비탈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머 저 사람은 천재인가 봐. 주기적 성질을 할 때 어떻게 오비탈이랑 엮을 생각을 했지? 그게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경향을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한다고? 오비탈로 설명하는구나까지가 공부예요. 오비탈의 종류에 따른 에너지를 보면 2족과 13족을 비교해 볼게. 2주기 2족은 누구야? 가 아니라 베릴륨이야. 베릴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죠? 1s2, 2s2야. 3주기 2족은 누구야? 마그네슘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어떻게 돼? 오케이. 4주기 2족은 1s2, 2s2, 2p6, 3s2, 3p6, 4s2가 될 거야. 결국은 n주기 2족이라면 봐. 우리는 전자를 제거할 때 가장 바깥 껍질에 톡 튀어나와 있는 전자를 제거할 거니까 원자과 전자의 배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 2주기 2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2s2, 3주기 2족이면 3s2, 4주기 2족이면 4s2가 돼. n주기 2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ns2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반대로 13족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들어있을까? ns에 2개, np에 하나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래서 2족에서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n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2개 중에 하나, 이걸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인 거야. 또 13족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 13족은 원자과 전자가 ns에도 2개 있고 np에도 하나가 있죠. 근데 다전자 원자라면 ns 오비탈의 에너지보다 np 오비탈의 에너지가 크지. 다전자일 때는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의 합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더 커. 그러면 가장 들떠있는 요 전자를 제거를 할 거야. 얘네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근데 전자를 제거한다. 자,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mol이라고 했어. n번째 껍질에 전자가 1몰 있으면 이만큼 뭐 하다는 뜻이야? 앞에 붙는 마이너스는?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가 뭐야? 했었죠. 첫 번째 껍질 n자리에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312kJmol이야. 그게 무슨 의미냐고. 1312kJ만큼 뭐하다? 안정하다. 방출 맞아요. 근데 에너지 변화량에서 마이너스가 방출이고 에너지 준위에서는 마이너스가 안정의 의미야. 헷갈리지? 에너지 준위에서 플러스는 불안정이고 에너지 변화에서 플러스는 흡수죠. 다 했어. 너네 다 써놨어 교재에. 안정이야. 1312만큼 안정하다는 거야. 그럼 뭐보다 안정하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였어? 무한대 껍질이었어요. n자리에 무한대 대입하면 전체 값이 몇이 될까?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 0의 의미는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무슨 상태야? 아무것도 상이죠. 안정한 것도 아니고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상태. 전자가
제거된 상태의 의미야. 그래서 결국은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몇 번째 껍질로 보내는 거야? 무한대 껍질로 보내는 거야. 그때의 에너지는 몇이야? 0인 거야. 결국은 2족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랑 13족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 출발선은 달라. 근데 도착지는 똑같지. 요 뜻이야. 그러면 이만큼 안정해져 있는 2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를 제거할 때는 이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이 필요하겠지. 13족은 p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하는데 요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2족과 13족을 비교하면 2족은 s오비탈에서 제거하고 13족은 p오비탈에서 제거하니까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오히려 얘가 제거하기가 쉽다는 거야. 에너지 격차가 적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면서 제거하기가 어려운 건데 2족과 13족을 비교하면 유효액전화가 크니까 제거하기 어려운 효과 당연히 있어. 근데 에너지적으로 보면 오비탈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얘가 더 제거하기가 오히려 쉽다는 거야.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감소량이 유효액전화 증가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니까 그렇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링크 보내줄 테니까 천천히 다시 여러 번 돌려보세요. 쇼미더머니야? 15족과 16족 또 감소하는 이유는 오비탈로 설명한다. 15족과 16족 15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까? 오케이. NS2 NP3 16족은 P4 NS2 NP4 결국은 15족이 됐건 16족이 됐건 무슨 오비탈에서 떼는 거야? P오비탈에서 떼는 거야. 그러니까 15족에서 전자를 떼건 16족에서 전자를 떼건 둘 다 NS에 다 들어있고 NP오비탈에 있는 요 전자를 제거하는 거고 16족도 요렇게 4개가 박혀 있겠죠. 얘를 뗄 거야. 근데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몇 번째 껍질로 보내는 거고 무한대 껍질로 보내는 거고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몇이야? 0이야. 그럼 잘 보시면 얘도 P고 얘도 P니까 이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거의 뭐 할까? 같은 거야. 그치? 에너지 격차는 거의 똑같아. 근데 16쪽은 잘 보면 짝지어진 p오비탈 내에서 전자를 제거하는 거고 얘네 둘 다 전자거든. 그럼 얘도 전기적으로 마이너스고 얘도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뭐 있어? 정전기적? 청력이죠.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청력 반발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거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얘는 뭐냐면 내가 납치를 하려고 딱 갔을 때 요 새끼를 납치할 때보다 얘는 원수랑 살고 있는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제거하려고 딱 가면 옆에 있는 전자가 톡 밀어준다는 거야. 제거하기가 쉬워 어려워? 쉬운 거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해야 되잖아. 근데 이 이유 때문에 작아진다는 거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쓰면 16쪽으로 가면 p오비탈 내에 전자간 반발력이 생겨서 그렇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15에서 16쪽 갈 때 p오비탈 내의 전자간 반발력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감소량이 유효액전화 증가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증가량보다 더 크니까 알짜값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시죠? 유튜브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2, 3, 5, 6 예외. 찍으세요. 엄마한테 보내줘. 엄마 이거 기억나? 이러면서. 지워도 돼요? 내신 끝나니까 사람이 또 맞아요. 또 예민해질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직접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원자 번호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수소에서 헬륨 갈 때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니까 증가지. 근데 헬륨에서 리튬 갈 때 어떻게 돼? 10감소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증가. 근데 예외. 2에서 13, 15에서 16. 2, 3, 5, 6 예외가 있죠. 그땐 감소해야 돼. 근데 18쪽까지 딱 갔어. 그럼 다시 뭐해? 다음 주기로 갈 때 10감소. 요거를 한 개 쭉 나타낼 거라는 거야.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자, 수소 헬륨. 헬륨에서 리튬 갈 때 10감소. 그 다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칼륨, 칼슘 끝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니까 여기가 헬륨이고요. 여기가 리튬이고 여기 네온. 그러니까 2주기야.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요게 3주기야. 칼륨과 칼슘에서 요게 4주기인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게 맞죠? 이거 포함된 거고. 아래로 갈수록 감소한다는 건 동족 내에서 수소에서 리튬 갈 때 감소, 리튬에서 나트륨 갈 때 감소, 나트륨에서 칼륨 갈 때 감소하는 거 다 그려져 있는 거지. 그리고 다음 주기로 갈 때 10감소였으니까 헬륨에서 리튬 갈 때, 네온에서 나트륨 갈 때, 아르곤에서 칼륨 갈 때 감소하는 거 다 드러나 있는 거고. 그리고 2에서 13, 15에서 16 갈 때도 베릴륨에서 붕소 갈 때 감소. 질소에서 산소 갈 때 감소.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 갈 때 감소. 인에서 황 갈 때 감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사실 여러 번 좀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동주기 내에서 위, 아래, 위, 아래, 위까지.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입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위, 아래 이 지랄하면 안 돼. 위, 아래. 그러니까 얘보다는 커야 돼. 됐어? 그렇고요. 위 할 때 위, 아래, 위 이렇게 하면은 티가 안 나. 여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위,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약간 꺾어주세요 한번. 그래서 여기 뭔가 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칼륨, 칼슘 끝. 아싸리 이제 사실 머리가 좀 딸리는 애들한테는 이걸 외우게 하거든. 2에서 13 결국은 베릴륨에서 붕소야. 그쵸?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이야. 얘가 크다는 거야. 야, 오른쪽에 있으면 커. 얘네 빼고. 그리고 15에서 16 갈 때 질소랑 산소고요. 인이랑 황이야. 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 얘네도 빼고. 근데 사실 이거 외울 머리면은 그냥 저거 외우는 게 낫거든, 경향성. 그래서 2, 3, 5, 6 예외입니다. 자주 나오는 거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 관계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게 맞지만 베릴륨이 크고 질소가 크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개론만 얘기할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어.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이 뜻이야. 자, 질소 양이온이 됐어. 뭐 필요해? 이온화 에너지 필요하지. 근데 1가 양이온에서 전자를 한 번 더 뗐어. 2가 양이온이 되고 이때도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근데 첫 번째 뗄 때는 1차라고 하고 두 번째 뗄 때 필요한 건 2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하나의 원소 내에서는 제거하기가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아쉽죠. 전자가 사라지니까 어떨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한테 자식 새끼 납치하는 거야.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미 한번 납치당해본 엄마한테 또 납치하는 거야. 갈수록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한 원소 내에서는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근데 질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5개죠? 그냥 봐봐. 자, 첫 번째 1차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얘 제거하고 싶어. 좀 더 힘들 거야. 가면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져서 그래요. 가리움 상수가 작아지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됐어. 근데 여섯 번째 뗄 때는 더 쉬워 어려워? 어려워. 당연히 차수가 커질수록 어려워진다니까. 근데 얘는 심지어 안쪽 껍질에 있는 원자핵이랑 가까운 껍질에 있는 전자니까 5번 납치당해본 엄마한테 전자를 또 납치하려면 더 어려운데 심지어 이거는 엄마 손잡고 있는 자식이야. 존내 어려운 거야.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원자과 전자가 5개야. 따라서 5개를 제거할 때보다 5차보다 6번째 제거할 때 6차 이온화 에너지가 크긴 큰데 어떻게 커? 많이 크다. 존나 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N족의 원소라면 혹은 원자과 전자가 N개라면 N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N 플러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건 맞는데 존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영상에 다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이온화 에너지는 내용이 조금 있어. 그래서 진짜 개론만 얘기할게 이거는. 자, 산소의 1차랑 플로린의 1차 중에 뭐가 커? 플로린이 크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잖아. 예외에도 없잖아. 얘가 크지. 자, 산소의 1차랑 산소의 2차를 비교하면 뭐가 커? 산소의 2차가 크지. 왜? 차수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크니까. 플로린의 1차랑 플로린의 2차 중에 뭐가 커? 2차가 큰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게 2는 1보다 크고 3은 2보다 크고 100은 1보다 크잖아. 다 만족되지. 근데 왼쪽이 클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300이야. 그럼 오른쪽이 클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결국은 요것들 간의 대소관계나 각각의 대소관계로부터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새끼들끼리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돼. 요거는 영상으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원소 간의 n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 시 n-1차 이온화 시킨 후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예외를 따른다 해서 연습 쭉 시켜주니까 영상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영상도 보내줄 거고 이온화 에너지 파트 영상도 따로 보내줄게. 고생하셨고 숙제는 얘기한 대로 몇 쪽까지 할까? 봐봐. 원자 100 146까지 하겠습니다. 주간지는 50문제만 드릴게요. 아니야? 수능 실전 문제 주간지 50문제 더 줄까? 146에 주간지 50문제 하겠습니다.